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지난 10일 베를린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과 제이츠 한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마스 장관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한국의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G7 확대에 참여하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일 감염병 사태 이후 6개월 만에 돌연 독일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6개월 전에도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는데 왜 다시 6개월 전에 갔던 독일을 코로나 발발 후 첫 해외 출장지로 꼽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독일 외교장관의 발언으로 단순간에 풀렸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처음에 독일로 떠날 때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미 독일이 G7을 G11으로 확대하려는데 반대 입장을 내놨다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G7과 G20는 합리적으로 조직된 별개의 틀이라며 우리는 G11이나 G12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이 독일에 가자 단번에 독일의 입장이 명확해졌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G7 확대 구상에 반대 입장을 냈던 독일이 한국의 참여는 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사실상 러시아를 참여시켜 G7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위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일을 먼저 설득하고 나서 다른 G7 국가들을 설득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작업 이후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7 확대는 복합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독일만 설득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일각에서는 독일을 설득해 G7 가입국들의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바뀐다면 일본 혼자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G7 국가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한국에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호적인 상황이라 독일이 한국을 찬성한다면 이에 호응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독일에서 한국은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줬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면서 마스 장관의 말대로 국제사회의 논의 틀 속에서 논의를 거쳐 진전을 이뤄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양자 다자 차원에서 핵심 협력 대상국이라며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경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다자 체제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감염병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경화 장관은 미국에게 똑같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과 독일의 상황이 같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미국은 안보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주동 미군 감축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주동 미군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미군은 유럽에 그대로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바이러스로 인한 양국의 입국 제한 속 원활한 인력 이동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여기서 어쩌면 독일 방문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이프보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당부한 것입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WTO 사무총장을 반대하고 G7 참여도 원치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지지를 얻고 협력을 요청해가는 것으로 대세를 몰아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수출 규제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중립성을 지킬지 불안하다며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실상 WTO에서 한국이 사무총장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 WTO 분쟁에서 한국에게 연이어 패배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WTO에서 2004년 김수입 커터, 2006년 하이닉스 디램, 2015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압력이나 힘에 의하지 않은 한국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외교부 내에서 더 설득력 있고 강력했습니다. 이에 김희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대표는 왜 한국이 WTO 분쟁과 각종 협정에서 힘을 발휘하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을 내부에서 지켜보며
한국과 협상에 들어간 미국인들이 협상장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협상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외교 협상가들은 영리하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한국의 국격과 국력에 비해 외교 관의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외교관들의 영어 능력을 재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어학평가, 교육제도 개편에 착수하며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WTO 사무총장에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이 강요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추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얼마 전 외교가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5개월 전 영어 설전이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경화 장관에게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삼국 순방계기에 김 차장과 다툰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말미에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강 장관은 특별한 해명 없이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당시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의 전면에선 외교 투톱의 갈등이 노출되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문제가 된 언쟁은 대통령 순방 당시 외교부 작성 문건에 불만을 가진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몰아붙였고 강 장관이 이 일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강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제지하자 김 차장이 It's my style, 이게 내 방식이다 라고 맞받아 쳤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한동안 영어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에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두 사람 모두 한국말보다 더 익숙한 영어로 언쟁을 벌였을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강 장관은 유년 시절 3년간 미국에서 생활했고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관을 맡았을 정도로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현정 차장 역시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학창시절을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보냈고 참여정부 시절 통속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브리핑 도중 말문이 막히거나 감정이 달아오르면 예고 없이 영어로 말해 내신 기자들을 멘붕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현정 차장은 영어로 꿈을 꾼다고 할 만큼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익숙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의 충돌은 한때 불화설이 돌며 논란이 되었지만 최근 이 사건은 다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네이티브 영어를 구사하며 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설득할 수 있는 두 명이 한국 외교의 전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강 장관의 리더십이 조용하고 부드럽고 섬세하다면 김 차장은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카리스마형에 가깝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 독일에 가서 한국의 G7 참여와 WTO 사무총장을 밀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큰 성과를 거뒀지만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김현정 차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근 미사일 고체 연료 제한 해제를 받아내고 지난달 28일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핵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김현정 차장은 핵 연료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한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 이것은 핵 추진 잠수함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말하며 미국이 한국에 제안해 놓은 각종 조치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주권이라면서 다시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현정 차장의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 네이티브급 영어 실력도 이에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김현정 차장은 한국 외교의 최선봉에서 외교 안보의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로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데일리 신초는 어제 기획기사에서 한일 관계 악화로 대마도 비명, 41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 거의 제로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도 매우 많았지만 이 기사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2000년 한국인 관광객은 7,500명 정도였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 46,000명, 2012년 15만 명 이후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41만 명에 달했고 이 수치는 대마도 전체 관광객 54만 명 중에 76%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섬 소비액도 2017년 35만 명일 때 79억엔, 우리 돈 9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사멘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41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 소비액은 1100억이라고 볼 수 있고
인구 35,000명의 작은 섬에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마도 인구 35,000명이 당연히 모두 관광업에 종사하지는 않겠죠. 어린이, 학생, 농업, 수산업, 제조업,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실업자들도 많을 텐데 단순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나누어 본다면 한국인이 대마도에서 쓰는 돈이 대마도 모든 가구로 나누어도 1,500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유튜버님들도 대마도가 망했네, 까딱없네 이러시면서 싸우시는 분들 계시던데 뻔한 얘기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실제 벌어진 유사한 사례하고 비교해보죠. 한국 GM이 군산 철수하고 나서 군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 GM 군산에서 일하던 인원은 2,000명이었습니다. 한국 GM 평균 임금 8,700만 원이라고 보도되었었는데 저기에 비정규직 직원, 매점에서 판매하던 직원, 식당 일하던 직원까지 다 포함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대로 대입하면 GM이 군산 주민들에게 지출한 돈이 1,740억입니다. 군산 인구는 28만 명입니다. 3만 명에 1,100억하고 28만 명의 1,700억을 단순히 비교해봐도 지금 대마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더군다나 군산은 대마도처럼 외딴 섬도 아니고 나름 인구 30만에 가까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명한 도시이고 경제적 측면의 외부와 연계성이나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비교할 수준도 아니겠죠. 기사로 돌아가 보면 역시 지금 대마도의 경제는 한국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을 곳곳에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면세점은 일본인은 못 들어갑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은 일본어가 아예 없고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웃기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마도의 자이대 옆에 땅을 한국인이 인수해서 리조트를 지은 것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아니 일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국인이 사서 리조트를 만들면 방위에 문제가 된다? 애초에 그러면 군시설 인근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소유를 금지하고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었어야지 일본인이 리조트를 만들었어도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 리조트라는 것도 작은 뭐랄까 뭐 하여튼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음식점에 4, 5명이 들어와서 생맥주 한 잔만 주문하고 술을 반입해서 돌려먹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문제가 되는 행동이 많았다라며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기사 중간에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만 대마도 시의회의원의 인터뷰를 계속 전합니다. 한국인이 오지 않게 되어서 수익은 제로이고 관광 관련 업체는 거의 파산 직전이다. 토요코인도 9월 5일에 오픈했는데 어쩔 거냐? 한국인이 오지 않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하고 대마도 령화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이 대마도 령화회 회장은 자기가 경영하는 민박은 9월 한국 손님은 제로이고 큰 호텔도 5, 6명 수준이다. 섬 관광버스 200대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버스 회사 중 몇 개는 벌써 철수했다. 렌터카 회사는 수입이 없어서 차를 팔고 있는 형편이다. 면세점은 텅텅 비었고 한국인으로 활기찼던 이즈하라 변화가는 끝났고 마을이 죽어있는 상태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요즘 집권자민당의 보수 중진 의원 아오야마 참의원이 이끄는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뭔가 조직 이름이 일본 덕후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아오야마 참의원이 그냥저냥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소개 페이지만 해도 상당한 양인 게 꽤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마도의 국토 침식에 대해 처음 조사하러 갔다. 한국 사람들이 대마도에 많이 와서 모습을 변화시켜 버렸고 자이드 시설 주변에 한국인들이 토지를 구입한 것도 조사했다라고 일본 방위에 대한 우려와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한국의 일본 국토 침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대마도가 국토방어에 중요하다는 관점이 정부에 결여되어 있었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마도 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했는데 내용은 일본인 관광객 증가를 목적으로 대마도 국내선 항공료이나 수학여행 조성, 해상 자위대 방위대 주변의 토지의 국유화와 항만의 정비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의 입장은 그냥 대마도에서 그냥 한국인 다 나가고 오지마 라는 거네요. 그리고 1년 안에 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직접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대마도 주민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대마도 령도회 회장은 그런 느긋한 말하면 안 된다.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시급하게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도산한다. 또 나가사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나카무라 씨는 일본인 대상으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국내 관광객에 의한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페리와 고속선이 전편 10,000원으로 운항해도 연간 8만 명도 안 된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안 된다. 정부에서는 대마도 사람들이 계속 살기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의 말대로 당장 버스 200대는 멈추고 렌터카는 팔고 있고 관광업체는 도산하고 있는데 우익 정치인은 한가롭게 대마도가 한국인들 때문에 일본 방위에 위험하다. 한국에게 대마도가 침식당하고 있다. 일본 국내 여행을 늘리겠다. 이를 위해 무려 내년에 대마도 진흥법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으니 대마도 주민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만 합니다. 참고로 시사멘터리가 볼 때 당연한 얘기지만 대마도 국내 관광을 늘린다는 건 그야말로 헛소리입니다. 일본보다 가까우니까 부산에서 고속선을 타고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대마도를 가는 것이지 일본에서도 외딴 곳인데 배까지 갈아타고 저기까지 간다? 한국 사람은 면세점 쇼핑도 하고 그나마 외국 분위기도 느끼지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대마도까지 뭐가 있다고 엄청난 국내 교통비에 배 갈아타고 시간까지 걸려서 갈까요? 테마파크, 휴양지, 해수욕장, 역사적 유적? 그나마 여기 공항이 있기는 한데 국제선은 당연히 없고 국내선 2개 편으로 저길 가려면 외국인은 간사이 공항이나 도쿄 공항에서 내려서 후쿠오카나 나가사키 공항까지 갈아타고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내국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일본 정치인들은 오늘도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